안녕하세요. 굿닥터인 부산 MBC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머릿속에서 비만이라는 두 글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방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피하 지방이 좀 작고 근육량도 적기 때문에 비만을 방치했을 때 여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또 여성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상과 치료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미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혜병원 산부인과 정미은 과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주실 텐데요. 오늘 주제가 여성과 이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비만이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다들 생각은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비만과 여성 질환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대부분의 비만 환자는 네.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가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정상 체중 여성과 그다음 비만인 여성을 비교했을 때 생리 불순의 비율이 비만인 여성에서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비만인 여성은 아무래도 지방 세포가 많겠죠. 근데 그 지방에서는 안드로겐인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만인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여성 호르몬은 자궁에서 내막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은 이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다이올이라고 부르고요. 한 달이라는 주기성을 가지고 분비되었다가 줄었다를 반복하는 반면에 네.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일가 여성 호르몬입니다. 지방세포에서는 주기성과 상관없이 꾸준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비정상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생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자궁 내막이 여성 호르몬의 증가 감소의 분비 주기에 따라서 약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과정에서 내막이 탈락되어서 떨어지면서 저희가 생리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네. 꾸준히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자라기만 하고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계속 자궁 내강에 쌓이게 되면 생리를 안 하게 되니까 이상 월경이 발생하겠고요. 자궁 내막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하게 자라기만 하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만인 여성은 성호르몬이 활성화가 안 되도록 붙잡고 있는 단백질인 SHBG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어서 네. 반대로 자유롭게 떠다니는 남성 호르몬이 많게 됩니다. 이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다모증이나 여드름 같은 것이 생기고 이 남성 호르몬이 난소에 가서 배란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리불순과 함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비만인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 증식증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생리불순, 무월경이라고 하면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정확히?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요. 네.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5 내지 10%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 중 하나인데요. 특징을 보면 안드로겐 과다증, 그리고 만성적인 무배란, 그리고 다낭성 난소를 특징으로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면 좀 네. 말이 어려운데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발생하는 당뇨하고 달리 네.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수용체가 반응을 안 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인슐린은 원래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니까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진단을 네. 75g 당부화 검사로 하는데요. 75g 당부화. 네. 공복 상태에서 네.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시고 네. 2시간 뒤에 혈당을 체크하게 됩니다. 보통은 정상이 140
이하일 때는 정상으로 저희가 보고요. 네. 200 이상일 때는 제2형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인 140에서 199 사이를 당불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네. 생각보다는 유병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임신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 10명 중에 1명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면 생각보다 유병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 이것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라면서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다낭성 난소는 보통 초음파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자로 마늘 다자에 주머니 낭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주머니가 많은 난소, 네. 비정상적인 난포가 많은 난소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개 이상의 난소에서 2 내지 9mm의 난포가 12개 이상이거나 난소의 부피가 네. 1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보통 정상 크기의 2배에서 5배로 매우 크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초음파 사진이네요. 네, 오른쪽에서 보시면 네. 왼쪽 화면은 정상적인 난소 소견이고요. 오른쪽은 다낭성 난소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시기에도 네. 자잘한 난포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반면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런 다낭성 난소를 포함해서 배란 장애 등 다른 병적인 임상 양상들을 통틀어 부를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는 이렇게 다낭성 난소가 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질환까지 이어지는 게 증후군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다낭성 난소는 가임기 여성의 23%에서 보여지는데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임기 여성의 5 내지 10%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다낭성 난소는 좀 더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낭성 난소가 초음파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네. 가임력이나 생식력에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다낭성 난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성 난소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좀 다르다는 거 이거를 한번 좀 꼭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증후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네. 대표적인 증상들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생리 이상이 있습니다. 생리 이상. 네. 만성적인 무배란이 나타난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월경을 3개월 이상 안 하기도 하고 그 주기가 매우 길어지는 증상을 가장 많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드로겐 과다증인데요. 네. 젊은 여성에서는 보통 다모증이나 여드름으로 나타나고 좀 더 나이 든 여성에서는 주로 탈모증으로 네. 나타납니다. 다모증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인데요. 네. 약 60%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모증이라는 게 평소에 좀 털이 잘 나지 않는 곳에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진 보면 귀에 막 털이 나 있는 거네요? 다모증은 원래 나는 겨드랑이나 네. 아니면 음부에도 털이 더 많고요. 그다음 구렛나루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콧수염이 나거나 아니면 몸에 잔털이 많은 네. 그런 경우를 모두 다모증이라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증상 중에 하나가 비만이 있다면서요? 네, 다음으로는 비만인데요. 네. 비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50%에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주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네.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를 체크를 하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복부 비만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당불내성과 연관되어서 나중에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비만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3분의 1에서 네. 당불내성이 나타나고 7.5에서 10%에서 제2형 당뇨가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정상 체중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는 네. 10%에서 당불내성이 나타나고 1.5%에서 당뇨가 나타나는데요. 이걸 보면 비만인 경우에 그 합병증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뭐 비만이나 살과의 투쟁 이거는 현대인들 중에서 하지 않는 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비만 중에서도 복부로 좀 많이 쏠리는 그런 비만의 형태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해지는 건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좀 호소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생리 이상이기 때문에 생리 이상, 네. 생리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생리 주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리가 안 나오다가 부정출혈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가끔은 여드름이나 다모증으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다가 산부인과적인 검사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권유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연령대는 매우 다양한데요. 네. 1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래도 가임기 여성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리가 좀 이상하게 계속 좀 규칙적이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부정출혈 이런 걸 겪고 계신다면 산부인과를 일단 방문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 아까 생리 이상, 그리고 다모증, 여드름, 탈모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여성분이라면 다 평소에 조금씩 할 수 있는 고민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진단 기준이 그래서 좀 궁금해져요. 진단 네. 기준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서 보시면 네. 진단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희발월경이나 무월경 같은 생리 이상이나 다모증 그리고 여드름, 탈모와 같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안드로겐 과다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서 다낭성 난소가 보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좀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사가? 일단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게 되면요. 네. 일단 비만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와 몸무게 그리고 허리 둘레, 혈압 같은 신체 검사를 우선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생리 주기나 임신을 하신 적이 있는지 임신력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생식기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모증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생식기나 겨드랑이에 털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구렛나루나 콧수염이 있는지 네. 몸에 나는 잔털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다모증을 체크를 하고 네. 여드름이 있는지 혹은 이전에 치료하신 적이 있는지 네. 그리고 탈모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다음. 그 말씀하신 75g 당부화 검사 이거는 그러면 공복이 상태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좀 금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금식한 상태로 75g의 포도당을 드시고 2시간 뒤에 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이 오시면 이런 임상적인 검사 이후에 산부인과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다낭성 난소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생리 불순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질환도 배제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혈액 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고안드로겐 혈증에 대한 검사인데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고요. 동반 질환인 당불내성에 대한 검사로 말씀하셨던 75g 당부화 검사와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로 혈중 지질 검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검사를 다 받으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대기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요?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뭐 생리를 하진 않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뭐 이 현대인들 중에서 이 생리 주기가 불순에 계속 좀 바뀌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희발월경이라고 하면 이게 뭐 월경 주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희발월경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까? 희발월경은 생리 주기가 35일에서 40일 이상 길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무월경, 이건 임신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원래 자신의 생리 주기의 3배 이상 길어질 때를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병원을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증상이 생리 이상 그리고 비만이 있어서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명확한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입니까? 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원인을 물어볼 때 네. 저희가 흔히 체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전적인 인자나 환경적인 어떤 인자가 작용을 해서 네. 뇌하 수체 그리고 시상합으로 연결되는 이런 호르몬 분비 축의 이상을 가져오거나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 작용이 네. 이상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네.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유전학적 검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임신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만인 경우에는 네. 체중 감량을 우선 해야 되겠죠. 음. 그런 다음에 임신을 원하면 배란 유도제 등으로 배란을 유도해서 임신이 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네.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임이 필요하신 분이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도록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피임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주기적으로 생리를 유도하는 네. 호르몬 약이나 주사를 맞게 됩니다. 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모든 과체중이나 비만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서 1차적인 치료법은 체중 감량 다이어트입니다. 감량. 네. 네, 왜냐하면 체중을 5%만 감량해도 다모증이나 여드름 같은 고안드로겐 혈증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배란이 유도되어서 저절로 생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체중을 만약에 더 감량을 해서 5 내지 10%까지 감량에 성공을 했다 하면 네. 제2형 당뇨병 발생도 예방되고 그다음 이상 지질 혈증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이 무조건 1차적으로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호르몬 치료인데요. 네. 규칙적인 생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피임이 필요하면 경구용 피임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이나 다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 특수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경구용 피임약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임신을 원하실 때에는 네. 일반적인 배란 유도제의 사용으로 네. 배란 유도도 되고 임신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배란 유도를 네. 저희가 할 때 보통 인슐린 반응 개선제인 메트폴민이라는 약을 같이 병행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네. 병행 치료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네. 유산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많이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체중을 좀 감량하는 거라는 네.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치료법에서 호르몬 치료라는 게 돼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좀 거부감 그리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자신에게 적절한 약을 찾는 것은 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네. 다른 약제로 시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맞는 약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 받고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조율을 해가면서 이 질환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게 완벽하게 완치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또 들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흔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평생 지속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완치의 개념보다는 보통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연령별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네. 사춘기에는 여드름과 생리불순으로 처음에 나타나다가 10대엔 다모증, 생리불순,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비만이 동반되는 분도 있고요. 예.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장년기나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당불내성이 당뇨로 발전되는 등 다른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생애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이런 소견이 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내 몸을 챙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또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가 혹시 관리를 하다가 잠시 좀 소홀했을 때 자궁 내마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자궁 내마감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 발생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네.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자라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궁 내막 증식증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다음 단계인 자궁 내마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환자분은 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운 소견을 보인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이어서 자궁 내막 증식증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궁 내막 증식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후에 자궁 내막 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또 잡아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 증식증이거든요. 이 질환도 대표적인 산부인과 질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궁 내막 증식증 어떤 질환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질환입니까?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은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이 이렇게 과도하게 증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생리 이상으로 병원을 오셨는데 네.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 네. 화면처럼 자궁 안에 공간 안에 내막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저희가 하고 네.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자궁 내막증과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자궁 내막 증식증과 유사한 질환이 아니냐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 또 혼돈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증 이 두 개는 또 다른 질환인 거잖아요. 네, 환자분들도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이해하십니다. 자궁 내막증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자궁 내막이 원래 이 자궁 내막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자궁의 벽이라든지 아니면 난소라든지 나팔관, 그다음에 복벽, 네. 직장, 그다음 방광에까지 가 있는 경우인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 환자분들의 주 증상이 네. 보통 이제 방광에 발생했을 때는 배뇨통, 직장에 생겼을 때는 배변통, 네. 그리고 생리통, 골반통 네. 이런 통증 관련 증상들이 많은 반면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 내막 증식증은 내막이 많이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네. 생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생리를 한 번 할 때 양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네네. 아니면 생리가 아닐 때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을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두 질환은 네. 엄격히 구별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증이 그 주변으로 또 뭔가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궁 내막 증식증은 안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출혈이나 뭐 생리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궁 내막 증식증 이거의 특징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저희가 외래에서 비교적 좀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네네. 말 그대로 과도하게 자란 자궁 내막이 만약에 앞쪽 벽과 뒤쪽 벽에서 자궁 내막이 서로 자라게 되면 네.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때 출혈이 생기는데 네. 이건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출혈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런 출혈이 오래 생기게 되면 네. 빈혈로 연결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궁내막 증식증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배란 장애인 환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단계별로 보면 네. 1%에서 29%까지 그 위험도가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왜 네. 1%, 3%, 8%, 29%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단계별로 단순형부터 네. 비정형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단순형은 1%, 그다음 복합형이면서 네. 비정형 세포가 보이는 경우에는 29%까지 네, 매우 다양하게 자궁 내막암 위험도가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고 그만큼 빠른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건 이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좀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오시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자궁 내막 증식증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이 네. 계속 자라기만 하기 때문에 네. 생리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자궁 내막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생리거든요. 근데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네. 무월경. 예. 그리고 네. 한번 내막이 많이 자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리 한 번 할 때 월경이 너무 많이 나오는. 양이 많다든지. 네. 그래서 월경 과다. 예. 그리고 앞뒤벽이 아까 부딪혀서 네. 발생하는 부정출혈. 네.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조금씩 너무 오래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특히 폐경 이후에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진료를 꼭 받으셔서 네. 자궁 내막암은 없는지 네.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병원에 왔을 때 검사는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궁 내막 증식증의 네네. 검사는 네. 일단 환자분의 증상을 통해서 의심하게 되고 네. 다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초음파.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 네. 다음 저희가 자궁경 검사를 통해서 네. 자궁 내막을 들여다보고요. 그다음 피펠이나 소파술 등을 통해서 네네.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진단은 이런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오면 그날 바로 일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좀 더 지나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진단 자궁경 검사나 네. 피펠 검사는 다른 금식이나 이런 거 없이 외래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내원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기본적으로 생리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폐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출혈이 있다 이러면은 확실히 좀 진료를 받아 보셔야 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궁 내막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건데 이 내막이 두꺼워지는 원인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자궁 내막은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계속 증식을 하고 저희가 생리 주기에서 보면 배란 이후에 황체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안정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여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네. 아니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난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어떤 종양이 생긴 경우나 네. 아니면 가장 흔한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약이나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복용한 경우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인 비만. 경우 비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겠죠. 황체 호르몬은 배란이 되어야지만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무배란으로 월경이 유도되지 못하는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도한 여성 호르몬, 비만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무월경이나 생리불순, 부정출혈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오면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면은 증상을 이야기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궁금해지는 건 치료 방법이거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 근데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재발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치료 방법은 자궁 내막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증식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약을 네. 투여하는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 약의 종류가 네. 다양하고 네. 또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주기적으로 복용하면서 생리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자궁 내막이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어. 고용량 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다 끝내고 네. 피임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황체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궁 내 장치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요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치료가 완전히 되었는지 네.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궁 내막 조직 검사 결과가 나쁠 경우 네. 임신 출산을 끝냈다면 네. 자궁적 출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재발하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나 보네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은 네. 재발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통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 원인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네. 난소 혹이나 어떤 약을 복용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원인이 해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난소 혹을 제거하거나 네. 약 복용을 중단하고 현재 있는 자궁 내막 증식증을 치료하신다면 재발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인이 네. 비만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 같은 보존적 요법만으로는 네. 원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중단할 경우에 네. 재발이 재발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보존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뭐 좀 계속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치료를 하다가 안 하면 재발되는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령대를 불문하고 좀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궁 내막 증식증 이거는 좀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습니까? 연령대는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자라는 생리 직후 네. 그리고 폐경 전까지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폐경 이후에 출혈을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에도 조직 검사를 해보면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이 나타나고 또 폐경 이후에는 자궁 내막암으로 자궁 내막암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1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폐경을 하고 나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궁 내막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주세요, 선생님.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 내막 증식증, 그래서 자궁 내막암으로 가는 이 질환들은 서로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무배란으로 인해서 황체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노출되는 경우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자궁 내막암으로 발생할 위험도가 다양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아까 2%, 3%, 8%.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자세하게 보면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단순형부터 마지막에 보면 비정형을 동반한 복합형까지 네. 단계별로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면 단순형은 1%, 복합형은 3%, 네. 비정형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8%와 29%로 상당히 비정형, 복합형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비정형 동반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네, 이런 조직학적 분류는 네. 세포 조직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단순형은 그야말로 자궁 내막 분비샘이 단순히 커진 경우. 네. 네. 지금 제일 왼쪽 위쪽에 있는 거죠? A. 이 정상이고요. 네, 정상. 여기는 네. 네, 예, 단순형입니다. 아. 그냥 분비샘이 단순히 커진 경우고요. 네. 그다음에 분비샘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빼곡히 들어찬 경우. 네. 네. 그리고 D를 보시면 세포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핵인이 굉장히 뚜렷하면서 비정상적인 모양을 나타낼 때 비정형이란 진단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자궁내막 증식증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만이 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비만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을 치료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정말 오랜 수건 사업 같은 고민이 되는 것 같거든요. 비만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선생님? 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네.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체계화된 관리가 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네. 행동요법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하에 있을 때는 체중 감량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셔서 네. 스트레스를 우선 줄이도록 하시고요. 다음엔 식이나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를 네. 공부하셔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가끔 외래에서 보면 네. 부모님이 자녀분이 비만하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네.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흔히 추천하는 방법은요. 네. 일단은 체중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체중을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셔서 매일 체크하시고 네. 가능하면 하루에 2번 그게 자주 스트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 재면서 스스로 자극을 주거나 네. 평소에 일하실 때도 서서 일하시거나 계단으로 다니는 등 어떤 신체 활동량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만 치료 중에서 행동요법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네. 거네요. 그래서 의지가 약한 분은 병원을 자주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운동입니다. 운동. 이것도 네. 어렵죠. 네, 체중 조절을 할 때는 센터에 가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네.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이 실천이 어려워서 네. 생활의 일부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네. 사실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고요.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근력 운동으로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혹시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저 차로 합니다. 잘 하시네요. 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퇴근하실 때 한 정거장을 미리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가신다면 네. 매일 실천이 가능하겠죠. 네, 보통은 15분에서 20분 되니까 차츰 그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되고요. 네. 네, 서 아나운서님처럼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출퇴근하시는데요? 저도 자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버스 타시면서 한 정거장 미리 내려가지고 네, 대신 저는 저녁에 30분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네요. 저도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비만 치료 중에서 운동요법인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저거 뭐 내가 모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또 얘기를 한번 듣고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네.
다이어트 하면 보통 이제 굶거나 적게 먹는데요. 이런 그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탈모라든지 뭐 내일이 나빠지고 네. 피부가 거칠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보통 많이 경험하시고 네. 또 이런 그 굶는 다이어트는 단기 요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식이 조절을 할 때 환자의 어떤 직업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낮밤이 바뀌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고 그리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함께 구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은 1200칼로리 정도, 네. 남자분들은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 이런 열량을 하루 3끼에 나눠서 섭취하도록 하시는데요. 네. 한 끼에 몰아서 1200이나 1500칼로리를 드시면 안 되고요. 네네. 가능하면 3끼 다 드시고 한 끼에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로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네. 지방은 30% 이하로 줄이시고요. 네.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섬유질과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닭가슴살도 잘 나오고요. 네. 우둔살이나 사태살 같은 소고기도 많이 권장드리고 있고 네. 또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아침에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는데요. 네. 저는 보통 2리터 이상 드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주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피하시고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은 어떤 걸까요? 식사 일지를 적는 건데요. 아, 자신이 먹은 걸 적어 보면 네. 어떤 영양소가 빠졌는지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충분한지 네. 무기질은 골고루 먹었는지 탄수화물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 네. 또 이런 거에서 자기 스스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차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이 있어야지만 또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네. 또 요요가 예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식이요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좀 그래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는 것들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만인 분들 중에서 정말 좀 과체중이어가지고 뭐 운동을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갑자기 바꾸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한테는 뭐 다른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기도 합니까? 당연히 저도 약물을 처방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네. 오셔서 함께 목표 체중을 일단 설정을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일단 세우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약을 세게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뭔가 좀 많으세요. 드라마틱한 네. 변화를 네, 꿈꾸면서 그런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는 점이 약물요법은 식단이나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보조제 정도, 다이어트의 보조제 정도로 내 의지에 약간의 도움만 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라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약물요법은 이런 어떤 보조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현재 뭐 다양한 식욕억제제, 뭐 열생산 촉진제, 그다음에 뭐 흡수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보조제 이런 많은 약들이 있지만 이는 개개인에게 또 맞춰서 서로 다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또 장기적인 어떤 비만 관리 전략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먼저 하시고 그런 만약에 약물 복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네.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부작용이 또 없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내 생활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질문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라면 자연 임신은 어려운 건가요,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아무래도 무배란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배란을 하는 여성과 일정 기간을 두고 비교했을 때는 임신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보면 네. 전체 가임 기간으로 봤을 때 임신 성공률은 네.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자연 체중 감량이 5%만 돼도
네, 배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지금 내가 앓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연 임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임신이 됐을 때 네. 좀 산모한테 위험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정상적인 배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없는 산모와 비교했을 때 네. 임신만 성공하신다면 이후에 어떤 산전 진찰 네. 과정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질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는 분 중에서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선생님, 이 피임약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아직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그죠?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에 성공할 때까지 복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중간에 휴약 기간을 약을 안 먹고 좀 쉬는 기간을 가지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네.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 네. 병원 오셔가지고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이 질문 조금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재발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궁 적출술 이걸 권유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궁 적출술까지 권유를 받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복합 비정형 세포 타입인 경우에는 29%면 거의 3명에 1명은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신 출산이 끝난 환자에 한해서 자궁 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을 치료했는데도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 네. 점점 단계별로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나 환자분이 폐경인 상태, 그리고 임신 출산을 모두 끝내서 자궁 보존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해서 네. 자궁 적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확률 때문에 좀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유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궁을 적출했을 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또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환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나름인데요. 네. 어떤 질환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있다면 우울증이 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가끔 자궁 적출을 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더 흔한 경우는 자궁 적출을 하면서 난소를 난소를 같이 적출을 한 경우에 네. 갑작스러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자궁 적출을 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만약에 드신다면 이러한 우울증은 같이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비만과 여성이라는 이야기로 정미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질문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비만은 아닌데 평소에 월경이 좀 불규칙하고요. 생리통도 있습니다. 이럴 때 초음파 검사를 따로 받아보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50%에서는 비만을 동반하지만 네. 비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네. 다낭성 난소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 생리 불순을 가져오는 난소 혹은 있지 않은지 네.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이걸 해소하는 게 스트레스를 그럼요. 좀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고민이 되신다면 사실 저희가 또 방송으로 전해드리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근처에 있는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진단을 받고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선생님, 뭐 오늘 정말 자세하게 너무 상냥하게 친절하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와서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신성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돌아오지 않고 지금까지도 생리가 불규칙한 편입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장기적인 그 검사로는 임신성 당뇨는 나중에 자기 제2형 당뇨로 네. 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사가 또 75g 당부화 검사 네. 같은 검사가 필요하고요. 체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 생리도 불규칙한 편이라서 체중 감량이 일단 1번으로 중요하겠고요. 네. 또 체중 때문에 안 나온다, 생리가 불규칙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 초음파 검사와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당뇨나 혈압이 있을 때 그 비만 치료약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복용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네, 이 질문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당뇨나 혈압이 있는 경우에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고 계신 경우, 그 경우에는 비만 치료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시는데요. 당뇨나 혈압 약을 드시지 않고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만 치료약도 아무래도 그 효과가 떨어지고 또 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 비만 치료제를 드시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다면 네. 당뇨나 혈압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는 네. 당뇨나 혈압약을 매우 많이 양을 줄인 경우도 있고 중단하신 경우도 있어서 네. 네, 만약에 비만이시라면 네. 적극 권장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이 비만 치료약을 먹고 나서 좀 네. 좋아져서 내가 이 약을 끊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요요 현상처럼 오거나 그러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식사일지 적고 실천하시는 거를 처음 오시면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선생님 막 생각합니다.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하고 막 네, 그렇게 잘했어요, 하고 도장 있습니다. 잘한 부분과 네. 못하신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드리고 그래서 반성을 하시도록 네, 아무래도 자기가 먹었던 식단이니까 잘한 식단을 한 번 더 실천하는 것이 쉽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질문이 계속 하나하나 들어오는데요. 저는 아직 폐경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생리 주기가 자꾸 길어져서 고민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낭성 난소인 경우에 이게 유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환경적인 인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 인자, 환경적 인자가 모두 동반되기 때문에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중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네.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도 그 원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네. 네, 플라스틱을 좀 사용을 줄이시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오늘 좀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게 비만일 수 있다.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도 요즘에 많이 쓰는 뭐 일회용품이나 뭐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원인이 뭐가 있을지 내가 스스로 좀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생리가 규칙적인 편이기는 한데요. 주기가 25일.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기가 더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상황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원인은 스트레스가 첫 번째 스트레스.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피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생리 주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또 안 좋아지는 악순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병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선 가셔가지고 저는 이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제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있네요. 비만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현재 아내는 천식, 자녀는 갑상선이 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식, 갑상선, 이 기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약물, 주사 중에서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네. 비만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식인 환자의 경우에 사용을 못하는 약도 있거든요. 그런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복용을 반드시 하시면서 네. 비만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 아까 잠시만요.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뭐 약물이나 주사 중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였거든요. 비만 치료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약물이나 주사요법 중에 네. 일단 시행해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일지를 통해서 식이요법 하시고, 네. 그다음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을 늘리시고, 네. 뭐 잠시지만 30분 정도 걷는 운동을 하신다면 약물이나 주사요법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요요를 예방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걸 너무 빠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또 부작용이 그만큼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내 생활부터 좀 바꾸면서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생리 주기도 들쑥날쑥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여성 질환과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하셨거든요. 네, 이 질문은 오늘의 주제와 그러네요. 똑같이 일치하는 질문인데요. 네. 생리가 보통 이제 그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생리가 모월경이나 희발월경처럼 주기가 늘어나고요. 네. 또 체중 감량이 되면 생리가 또 다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가 안 나와서 좀 이번 달 생리가 없어요라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꼭 질문하는 것이 혹시 체중은 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당연히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스칼렛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또 주제 같은 질문을 딱 해주셔가지고 뭐요? 하나 더 있네요. 다음 질문. 환경 호르몬이 다낭성 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이 다낭성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떤 호르몬 분비의 축에 그 교란을 일으켜서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회용 용품이나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시고 네. 가능하면 텀블러를 이용하시거나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환경을 생각하는 게 또 내 몸을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계속 있네요. 다음 질문. 조기 폐경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자궁 내막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조기 폐경은 말 그대로 폐경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좀 빨리 되는 건데요. 네. 폐경이라고 하는 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로 난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궁 내막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좀 막 걱정이 많아지고 이거 아닐까 막 염려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걸 좀 보고 진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미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굿닥터인 부산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오늘은 비만과 여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체중 관리가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고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굿닥터인 부산 오늘은 비만과 여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질환을 살펴봤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었는데 최근에 두 질환의 발병률이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좀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신다면 근처에 있는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 더 유익하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즐겁게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닥터인 부산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